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상처난 민주주의,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언론들이 뽑은 기사 제목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에 흉기를 휘둘러서 피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옆나라 일본은요, 심하게 땅이 갈라졌는데 우리는 증오와 반목으로 쫙 갈라진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이 충격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 흉기를 휘두른 괴한의 정체가 조금 구체적으로 전해졌죠, 백성 변호사님. 네, 최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전해졌을 때 이 남성에 대한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었죠. 네.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나이로 67세고요. 네. 57년생입니다. 김모 씨라고 하고 충남 아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서울의 한 구청에서 명예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일단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김모 씨가 내가 어느 당원의 당원이다, 어느 정당의 당원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됐다가 또 자칫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뭐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고 이 김 씨가 진술했던 정당, 그 어떤 정당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살아온 이력만 놓고 보면 김묘성 기자님 버젓이 직업도 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아는 주변 분들 얘기는 없어요? 네, 일단 김모 씨에 대한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축약을 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피의자 김 씨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호, 네. 근데 김 씨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곳인데 아, 그래요? 월세가 5, 6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다라는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성격,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한 스타일이었다라는 네. 부분이고 바둑을 즐겨하는 차분한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라는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네.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대하기 어려웠다라는 반대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변 분들의 얘기로만 보면 이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김묘성 기자님 얘기처럼 극과 극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관련해서 피의자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지난달에 부산에 묻었거리자 범행 계획하셨나요? 지금 기자들한테 모습을 드러낸 상황뿐 아니라 전해진 얘기로는 손정혜 변호사님, 이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지금? 네, 일단은 경찰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묵묵부단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일부 자백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도 대규모 수사팀으로 68명에 이르는 특수본을 설치한 상황이고 검찰도 부산지검이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더 수사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진술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를 스스로 이제 자백하는 진술이 확보가 됐고요. 다만 왜 죽이려고 하는지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공범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김 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정신병력도 없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에 음주란 상태도 아니었다. 김 씨가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아서는 계획한 범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더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안에 살인미수죄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각도로 경찰이 지금 자택, 이 피의자의 자택, 부동산 중개업소, 휴대전화까지 다각도로 지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고 지금 뭔가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뭔가 수사 결과는 이 범행 과정 전말이 일단 드러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전현희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로는 그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다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지금 상태가 걱정됩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인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다만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회복 상태나 경과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뭐 SNS 보니까 병원에 직접 찾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면회가 지금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하루에 1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만 면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당 주요 관계자들도 정확한 사정이나 이런 것은 아마 의료진의 설명 이후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고비는 넘긴 것으로 지금 이 추정이 돼요. 지금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위중한 상태에서 지금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도 2시간 넘게 마쳤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한, 특히 이 상처를 입은 그 부위가 하마터면 치명적이 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바로 목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목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그런 기관이거든요. 여기를 피습을 당했다는 거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목에 경동맥이 지나는데 이게 경동맥에 만약에 흉기로 문제가 생겼으면 즉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흉기가 경동맥을 비껴나서 경정맥을 이제 침범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경동맥은 네. 심장에서 몸으로 피가 뿜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동맥을 만약에 흉기를 어떻게 하면은 심장에서 박동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피가 이렇게 막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을 이제 흉기가 침범을 해서, 경정맥은 몸을 돌고 심장으로 피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압력이 조금 약해서 네.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산 건데 네. 마침 주변에 경찰 출신 인사가 있어가지고 네. 바로 지혈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살긴 살았는데 사건 초기에는 뭔가 상처가 크지 않다는 뉘앙스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정맥이라고 하지만 경정맥이거든요. 네. 경자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수술을 했는데 2시간가량 혈관 재건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지금 의료진 얘기로는요,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었다고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정말 까다롭고 위험한 그런 수술이었다는 걸 방증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테러, 정말 이건 테러 행위예요, 정말 규탄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총력을 다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번 행위를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백성원 변호사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요 정치인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경계 또 경호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뭐 경호까지 그렇게 전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아. 이제 그런데 이제 어제 정말 저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이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공식 선거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호, 경비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네. 그래서 어제 대구경찰은 240명 규모의 경찰 인력을 운용을 했습니다. 일단 신변보 7개 팀 70명, 형사 3개 팀 10명, 기동대 2개 중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광주를 갑니다. 아 그래요? 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거기에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대중에 공개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광주경찰 입장에서는 요인보호 수준으로 대폭 경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인 보호 수준이라면 한자 뜻 그대로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는 수준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백성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네. 피습 사건 때는 요인 수준의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 원래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이 아닌 이상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경호를 해야 할지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사가 저런 특정한 현장에 나타날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뭐 교통 문제나 아니면 뭐 질서 유지 문제들 때문에 보통 경찰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던 저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는 경찰이 한 40명 정도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경찰이 그동안 뭐 했길래 그때 뭐 했길래 저렇게 이재명 대표 피습당하는 걸 막지 못하고 방치가 된 상황이냐 이런 비판이 있자 이제서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추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원래 이제 경호팀이 발동이 되게 돼 있는데 네. 그 이전에라도 앞으로 이 요인에 관련돼서는 경호 인력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요인 보호 수준으로 이 강화되긴 하지만요 아직도 정치권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모방의 우려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건 절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는데 네. 지금 한 40대가 네. 어제 오후 9시 15분쯤에 SNS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요? 한동훈이 내일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바로 이제 새벽 1시쯤에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이제 착수해서 범행 8시간 만에 광주 주거지에서 이 사람을 바로 긴급 체포했는데 어허. 경찰에서 뭐라고 이제 진술했냐면 이 사람이 이재명 피습 사건 보고 열이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40대는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진짜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충동, 모방 그리고 욱하는 범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는 강력한 테러에 준하는 범죄인데 이런 글들이요 손정혜에서 왜 자꾸 SNS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오늘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3시, 4시경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살인 예비 글이 올라와서 지금 어머, 수사에 세상에 왜 이래요 착수한 진짜.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10여 차례나 올렸습니다. 주 내용은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심지어 날짜까지 못 박아서 2024년 12월 말일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일단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테러 애국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를 추적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엄정 대응 방침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요, 무슨 혹여나 장난으로라도 이런 걸 올려도 절대 안 되지만 혹시 이런 글을 올리는 자체가 범죄가 분명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묻지마 범죄로 강남역 살인 예비글이나 이런 네네. 것들에 많은 수사력이 동원이 돼서 실제 살인 예비죄나 협박죄로 기소돼서 처벌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직접 도달하지 않게끔 협박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절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이런 글을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절대로요. 욱하는 범죄, 모방 범죄, 충동 범죄 이런 거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된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져야 할 범죄예요. 이거 분명히. 세상에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날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새해 둘째 날인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에는요,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녀도 있었습니다. 아우, 세상에. 그런데 거센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번지고 말았는데요. 어머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어머나. 아파트 창문에서요,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죠. 세상에. 건물로 들어가 봅니다. 소방대원들이요. 그런데 실내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도에도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겨우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세상에. 아니 근데 저 시간대가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설명하셨지만 이른 아침, 이른 시간대, 너무 이른 시간대에 이 화재가 나다 보니까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주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이 막 두드리고 다니더라고요. 국도에 꽉 찼어요. 냄새가 엄청 고약해. 이거 맞고 나왔어요.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네. 불길도 불길이고 지금 자욱한 시커먼 매캐한 연기도 그렇고 지금 불이 화재가 상당히 크게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7시 15분경에 119에 신고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세상에.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불은 1시간 10분 정도 만에 이제 다 진화가 됐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건 저 아파트 9층 이제 화재가 발생한 곳에 50대 부부와 10대 손녀가 함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일단 아내와 10대 손녀는 탈출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50대의 남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아이고. 그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아이고, 됐습니다. 세상에. 또 아내와 손녀는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내는 현재 중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나.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복도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그러니까 비명 소리까지 들리고 또 집 안으로도 막 연기가 들어오는 집안들도 있고 그래서 막 말 그대로 정말 옷만 걸치고 막 이렇게 뛰어나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머 세상에. 뭐 대피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불이 나면 또 유독가스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여 명 정도가 연기를 마셔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이고요. 옆집 주민이었던 80대 여성 연기흡입으로 지금 중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 화재가 났던 곳에 살던 부부의 자녀는요. 출근하고 있던 길에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급히 차를 돌렸대요. 세상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가 연락을 줘갖고 지금 바로 달려왔던 거예요. 최근에 건강이 악화돼갖고 걷기가 좀 많이 불편하시다면 거의 누워 계세요. 세상에 어떡합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셨나 봐요. 세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최근에 건강이 악화돼서 거동이 불편했는데 그 아내가 불이 난 걸 처음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 10대 손녀를 제일 먼저 이제 대피를 시켰습니다. 어머. 그 다음에 남편을 대피를 시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거동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마저
이제 연기를 흡입해서 쓰러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다행히 아내는 나중에 구조가 되긴 됐는데 이제 남편은 결국 숨지고 말았던 아이고, 것이고 아이고. 아들은 20대인데 새벽 6시 반쯤에 출근을 하러 나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대피한 10대 조카가 이제 전화를 해서 돌아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돌아왔을 땐 이미 뭐 저렇게 불이 크게 붙은 상황이었고 세상에. 다른 가족들도 연락받고 다 와서 아파트 앞에서 저 불이 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다들 주저앉아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어쩌다가 이 이른 아침에 어쩌다 이렇게 큰 불이 난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경찰이 어제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였고요. 1차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방화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네. 일단 최초 발화는 안방 천장에 있는 전등에서 누전으로 이제 불이 난 것 아이고, 같다라고 세상에.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안방 전등 주변에서 이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네. 이 감식 과정에서 이런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당시 아내랑 손자는 작은 방에 있었는데 남편은 안방에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대피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안타까운 것이 이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2004년경 이후부터거든요.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근데 이 아파트는 93년에 준공 승인이 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가 안 된 곳이어서 이 초기 진화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서 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나아가서 최근에 화재 사건 좀 있었잖아요. 네. 소방대가 도착 당시에 또 방화문도 개방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즘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전현 평론가님 아파트 화재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거나 없다는 이런 일이 왜 요즘 자주 들려요, 진짜 세상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인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가 그랬었죠. 있었고요. 특히 이 도봉구 화재에서 2명이 사망하고 3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사망한 분 중에 한 분이 30대 아빠였습니다.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서 아기는 살리고 아빠는 사망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스프링클러도 문제이지만 방화문도 문제입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다라 보니 방화, 말 그대로 화재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길을 차단하거나 유독가스가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에서 불길이 더 빨리 번지면서 화재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전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화문이라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에 내렸을 때 바로 보이는 그 단단한 철문 그게 늘 어떤 식으로는 360을 닫혀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늘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바람 타고 불길이나 연기가 삽시간에 같은 복도이면 층으로 번지고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문은 늘 닫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도 이번 화재 때도 방화문이 5개나 열려 있었다. 5개 층에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참사 지난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 화재 참사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주민분과 관리사무소 쪽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매번 열고 하니까 마치 그 현관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이 되잖아요. 이웃끼리 맞고 사는 느낌이 나니까. 열어놓은 세대들은 닫아놔도 항상 또 열어놓으세요. 불편하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뭐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참사가 났던 아파트는 지금도 보세요. 뭔가 문을 열고 방화문을 열고 나서 엘리베이터 사용이 되니까 매번 열고 하니까 마치 현관문이 하나 더 있는 느낌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분들. 문을 닫아두면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저렇게 벽돌로 괴놓는 경우가 허다해요. 비단 저 아파트뿐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런다는 게 이웃 주민들 그리고 실제로 주변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끼리 서로 차단하고 막고 사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열어놓은 세대들은 닫아놔도 항상 또 열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습관적으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불편한 건 관리사무소 측에도 알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즉
주민분들의 일단 또 사고방식, 습관, 이게 개선되지 않는 한 저런 식의 이 방화문을 열어놓은 것은 또 일어날 수 있다.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편한 건요. 사실 100번, 1000번 이해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화재라는 게 분초를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방화문만 전부 닫아놓는다고 하면 불길이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 많고 유독가스가 위로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네요. 저번 그 도봉구 아파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정말 유독가스가 거의 뭐 굴뚝으로 올라가듯이 굴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끝까지 거의 꼭대기층까지 좀 올라가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인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도 많은 분들 생각에 그 현관문 열고 또 방화문 또 열고 엘리베이터 타려니까 불편하고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돌겨가지고 방화문 열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아유 뭐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겠어. 일단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와서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할 때 열려 있으면 집에 과태료 부과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아니 다 열려 있는데 왜 우리 집에다만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이제 꼭 닫아놓으세요. 이 정도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일단 아파트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횡단 잘 안 하잖아요.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 역시 방화문을 꼭 닫아놔야 한다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약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화재는요. 정말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당장 오늘이라도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그런 경각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화려한 무대였다면 호호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잠 못 드는 화요일 밤이죠. 정말 어제는 더욱더 잠 못 드는 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하.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 명도 두 명도 아니라 정말 우르르르 현역 가왕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결국 대결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모두 눈물을 흘려야 했던 눈물 바다가 되고 말았는데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색적으로 이런 장면도 펼쳐졌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남은 분들은 현역 가왕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아무리 MC지만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좀 힘이 드네요. 앞으로 다양한 방송과 프로그램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네 이게. 잘 팀이어서 너무 행복해. 요즘은 다 같이 올라갔죠. 아니 이게 지금 대관절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천하의 네로라는 MC 신동엽 씨가 저렇게 목이 메어 있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신동엽 씨의 이런 눈물의 진행 모습은 아마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만큼 어제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부터 팀 대결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팀 순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1위를 한 팀은 전원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었지만 2위부터 5위까지의 팀원들은 모두 탈락 후보가 됐죠. 그렇다면 이 남은 팀원들의 운명을 책임질 대결은 무엇이었느냐? 정말 제작진이 너무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팀들의 그 리더, 대장들의 대장전, 대장들의 대결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우리 리더들은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으며 또 그 팀원들은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까요? 어머. 무대에선 리더의 모습 그리고 무대 뒤에 팀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너무 가혹하네요. 슬 아씨들의 대장
보이시한 매력의 마이진. 어머 세상에. 아니 나 화장 못 졌다고. 아니 못 볼 것 같아 너무.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사랑해.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미련 같은 건 이제는 사치인 거야 대신 못 버리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너무 잘했어 우진이. 멋있어 깔끔해. 진짜 시청자분들과 저곳에 가신 국민평가자들은 진짜 이 무대를 즐겼겠지만 제목이요 하재근 평론가님 여기서 정말 여기서 이제 진짜 더 올라가느냐 이별이냐 진짜 결판 나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네. 저게 이제 대장전이었거든요. 네. 대장의 그 두 어깨에 팀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전원 이제 방출 후보가 되는 건데 지금 마이진 씨 두 어깨에 린, 김다연, 유민지, 요요미 씨 생사 여탈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연장은 막 얼마나 울어요, 부담이 진짜. 됐겠습니까? 네. 지금 멤버들이 다 울면서 무대를 보고 있는데 네. 저 부담을 이겨내고 안정된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음이탈 없어요 진짜. 예, 저렇게 막 힘든 상황에서는 조금 막 좀 이렇게 부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안정되게 노래를 하면서 마이진 씨가 사실 이번에 현역가왕 전까지는 존재감이 그렇게 엄청나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확실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마이진 씨가 현역가왕에서 자기 때를 만났습니다. 어머. 완전히 지금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지금 툭하면 인생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인생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노래대로 안정되게 하면서 갑자기 막 돌려차기를 하고 네. 누웠다가 손 안 그러니까요. 대고 벌떡 일어나고 네. 엄청난 안무까지 선보이면서 완벽한 무대로 저 팀의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와 대박 사건. 아니 물론 가수분들이 어느 무대에서나 다 이 온 힘을 다하겠지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정말 무대가 불타오른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마이진 씨 대단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약간 낯선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11년 차의 가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격렬한 춤을 추고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좀 어르신들한테 같이 보자고 했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긴 반짝이 드레스 입는 거 아이가 그러시던데 사실 마이진 씨가 이제 머리도 짧고 복장도 보면 약간 우리가 보이시하다라고 그렇죠. 부르는 네. 패션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좀 부당한 일도 겪으셨다고 해요. 어허. 행사장에서 치마 안 입을 거면 혹은 치마 안 입으면 안 부르겠다.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도 아이 그럼 부르지 마세요. 치마 입은 가수 소개시켜 줄게요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도 이렇게 트로트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다는데 역시 그 말이 너무나 딱 맞는 멋있는 무대였습니다. 근데 중간 합계 1등이었고 1위자를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막중했을 때는 출발 스타트는 잘 끊었어요 마이진 씨가. 그런데
나머지 팀들이 이제 역전을 노릴 거냐 호시탐탐 나머지 팀들 과연 어떤 그 이후에 무대에 올랐던 대장은 누구였을까요?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멤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꽉 채워서 찢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뽕들이 사랑해. 우리 리더 잘 만났어. 할 수 있어. 와, 저 돌아가는 거 봐.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잘해 잘해. 잘하고 있어. 미움도 모르는 채 이별도 모르는 채 불타는 가슴으로 서로를 느끼면서 영원토록 향기로운 우리의 사랑이여. 박수!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그리워져요. 철없던 우리 사랑이. 내 사랑 그대로 다시 한번 사랑해요. 아름다워요. 철없던 사랑이. 우리 진짜 울었어. 이악 물고 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아니 놀라운 게 춤을 저렇게 췄는데 음이탈이 없어요. 이게 진짜 레알인가요? 그래서 립싱크인 줄 알았다라는 게 네. 네, 일단 그 평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칭찬까지 들었는데요. 사실 중간 합계 2위 팀이었잖아요. 아하. 007 밴드거리.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오디션에서 이 반전이 있으려면 여기서 대장이 나와서 탁 뒤집으면 그리고 몇 점 차이 안 나면은 또 이게 여기서 이게 뒤집어야 또 이게 약간 또 뭐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리 씨가 속해 있었던 007 밴드거리 조정민, 마리아, 김나희, 김사나 씨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만 제대로 하면 순위를 1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들으셨어요? 찢어놓겠다. 야 무대 네, 찢어놓겠다. 정말 네. 무대를 찢었던 것 같고요. 저는 처음 볼 때 이게 드럼 스틱 들고 있길래 네. 아 저거 가지고 뭐 하실라나 아하. 보다 던지고. 예, 노래하고 춤으로만 승부를 벌었는데 딱 지금 보면 저 뒤에 무대 배경도 그렇고 좀 전에 춤도 그렇고 딱 80년대 디스코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네요. 와, 저 정도로 격렬한 춤을 추고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무대를 만들어줬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이 가장 장점으로 내세웠던 드럼 스틱도 훅 집어던지고 노래 실력으로 승부했더니 김묘석이 된 부담 100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그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현역 가왕에 출연한 모든 참가자 중에서 두 번째로 막내이고 그리고 팀 내에서는 가장 막내임에도 실력만으로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 리더가 된 가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이런 무대에서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긴장을 더 많이 할지 그렇죠. 아니면은 젊음의 패기로 긴장을 하나도 안 할지 궁금해지기 궁금하죠. 시작했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굴까요? 전소 대장이죠. 비빔걸스의 대장 전유진. 아우 이쁘다. 어린 나이에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고생한 거 아니까. 제가 팀장이 된 이상 우리 언니들을 데리고 다음 라운드에 꼭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무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좋아.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막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가 않는 무대였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전유진 양이 정말 엄청난 무대를 선보였는데 18살 고등학생이 저기서 대장으로 나온 거예요. 저 대박 큰 사건. 무대. 지금 전유진 양 어깨에 박혜신 씨, 윤수연 씨, 김지현 씨, 강혜원 씨의 지금 생사 여탈이 걸려있는 근데 팀전에서 저 팀이 4위를 했거든요. 어머나. 등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어머나, 있었던 세상에.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뚫어내고 전유진 양이 저렇게 거의 뭐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겁니다. 네. 지난번에 그 팀전 당시에 전유진 양이 그 전까지 주로 이제 감성적인 무대를 많이 선보이다가 팀전 때 막 샤우팅 막 큰 그 열창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선보여서 야 정말 이채롭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했고 오호. 이 대장전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저렇게 엄청난 가창을 선보인 거예요. 네. 막 앞에 무대까지 걸어 나가면서 야. 원래 전유진 양이 약간 좀 울렁증이 있었는데 그래요? 어제 무대 보니까 울렁증 완전히 극복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열창을 하다가 네. 중간에 또 막 귀여운 뽀짝한 안무를 통해서 잔망미까지 선보이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네. 거의 전유진 양이 차세대 그 디바 여제로서의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어젯밤부터 야.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장전 이 명칭만 넣고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볼거리 많은 무대인 것 같은데 대장전 부담 100배 되는 무대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변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2위 하던 팀이 3위로 가기도 하고 4위 하던 팀이 2위로 오르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1등 아니면 1위 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러니까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변이 없이 1위한 팀은 역시 마이진 팀이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그 팀들은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네. 연예인 판정단의 회의를 통해서 추가 합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마스크걸을 비롯해서 반가희, 박성현, 김소유, 김지현 세컨드, 김나희 이런 분들이 최종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정말 저 7분도 어디에 가면 내로라 하는 그런 가수들 아닐까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천하의 MC 신동엽 씨가 울컥해서 진행했었나요? 그런데 이 탈락자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분이 또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활한 것도 감격스럽고 벅차서 설레면서도 두려우면서도 막 그랬죠. 짧은 시간에 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인 가수 화자입니다. 10년을 넘게 트로트 가수 연습생을 하고 있는데요. 4년 동안 준비한 첫 앨범을 현역가왕을 통해서 출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마스크걸 사실은 뭔가 우승을 하고 높은 자리에 가지 자기가 마스크를 벗겠다 약속을 했고 공언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예의를 마지막에 지킨 것 같아요. 떠나는 무대지만 자신의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했는데 정말 인연이 여기까지인 거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 탈락자분들 명심하시고 다른 무대에서 멋진 무대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그 일본에서 새해 벽두부터 있었던 강진으로 그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새해 첫날부터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진도 7.6의 정말 엄청난 강진이 있었죠. 네. 뭐 아시겠지만 도로도 끊기고 막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저런 상황에서 사망자가 한시 기준으로 최소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도로가 저렇게 유실이 되기도 하고 쓰러진 건물도 많고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망자는 지금 숫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오늘 새벽 2시 21분쯤에 노토반도에서 규모 5.0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게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 영화, 재난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장면으로나 이렇게 보셨을 그럴 장면이 실제로 일본의 강진으로 일어난 피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요. 김묘성 기자님,
계속해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또 여기에다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속보를 통해 확인하시고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제 오후 5시 47분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충돌을 했다라는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허. 지진 피해를 도우러 갔던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네. 승객들을 태운 여객기와 충돌을 한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났는데요. 세상에. 당시 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허.早く出てってそういう叫び声が聞こえました。だから荷物取ろうとしてる人のそう鍵も燃えちゃったんで。家にも入れない。荷物は燃えたんですか？全部何も。 지금 저렇게 큰 불이 항공기끼리 비행기끼리 부딪히는 바람에 저런 큰 사고 시뻘건 화염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세요. 불길이 여객기 안팎으로 번지는 바람에 지금 순간 공포의 순간이 됐어요. 그 당시 영상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주로에 내려앉은 여객기입니다. 그런데 폭발하는 듯 하더니 왼쪽 날개가 이렇게 불길을 휩싸였어요. 불이 붙은 여객기는 가까스로 멈추긴 합니다. 그런데 화염은 순식간에 동체로 아하. 번지게 되는데요. 저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승객과 승무원 무려 379명이나 됐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시뻘건 불길 화염 지금 공포 자체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탑승객들이 전한 당시의 상황 정말 지옥 같았다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봤더니 이미 연기가 자욱하게 번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주황색 불길이 막 솟아오르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폭발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대의 비행기가 부딪혔는데 상황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반 여객기에 탔었던 379명은 전원 탈출했거든요. 네. 8분 만에 다 빠져나와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네. 해상보안청의 항공기에 탔던 6명 중에 5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쩌다가 활주로에 2대의 비행기가 같이 있게 된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일본 NHK에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자신들이 국토교통성에 확인을 한 결과 사고 전에 이제 관제사로부터 관제를 받는데 네. 여객기에 대해서는 활주로 진입 허가가 났는데 근데 해상보안청 다른 항공기에 대해서는 활주로 앞까지 주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아유. 그러니까 중복된 관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본 당국이 이에 대해서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사고까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지진 피해로 인한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여진 공포도 지금 가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복구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